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2부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력한 힌트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기본 금리죠. 기본 금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금, 적금 최대 5%입니다. 7%, 10%까지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최고 금리만 가지고 광고하지 말고 이런저런 우대금리 다 빼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금리를 주는 건데 그래서 그 기본금리도 같이 명시를 해서 광고하라 라고 금융당국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유성환님 기본금리 맞춰주셨고요. 저도 야구 우승 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완전 폭망했죠. 그렇죠. 이제 특정 프로야구팀 우승하면은 금리 얼마 더 드립니다. 정말 수년째 그 야구팀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희망을 담아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4161님 기본금리 맞춰주셨고 제 차 라디오 주파수는 기본으로 KBS 1라디오에 맞춰져 있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27님 안 뽑힐 것 같아서 듣고만 있었는데요. 정답자가 별로 없다고 하니 도전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227님 항상 많이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5777님도 은행 앞에 걸린 플랜카드 보면 6%라고 해서 가입하려고 하면 기본금리는 2%에 나머지는 부수거래가 있어야 6%더라고요. 매번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수적인 우대금리 조건은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죠. 깨알 같은 글씨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코스피가 0.8% 오르고 있네요. 밤새 미국 시장이 0.8% 올랐는데 코스피도 0.8% 오른 2,593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899로 상대적으로 좀 회복폭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 가리키고 있네요. 4.6원 올라서 좀 며칠 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 1,320원대 있다가 1,3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 어떤 이유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만나는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물가 주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그때 고용 이야기 많이 했고 맞습니다. 다음 주는 물가 주간입니다 라고 했던 그 주간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밤사이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요게 조금 높게 나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헤드라인하고 근원입니다. 이것 역시.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해가지고서 아마 물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헤드라인하고 근원을 나눠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나도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대비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 이 중에서 가솔린의 상승폭이 전월 대비해서 20%나 반영이 되면서 예상 대비 높도록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서 근원 물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식품하고 기름이 빠지는 데이터잖아요. 그거를 참고로 해보면은 예상한 수준.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폭이라는 것도 0.2%로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하나 딱 나왔을 때
바로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헤드라인을 봤었을 때는 높은가 싶다가도 근원을 보면은 또 근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네. 이렇게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최근 시장에서는 뭐에 더 그러면 둘 중에 더 집중해서 방점을 찍어 보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 뭐니 해도 근원 쪽입니다. 그 근원 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중앙은행들도 다들 근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근원에서 빠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식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뭔가 컨트롤을 하기에는 그 영역이 너무나 협소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이다. 곡물 가격 그거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작황에 영향이 있는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돈을 긴축을 하고 완화를 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전 날씨를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네, 신도 아니고요. 반대로 또 이와 비슷하게 기름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요인 같은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오펙의 감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우리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정책을 강하게 써서 달러가 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이런 커머더티 가격도 일부 영향을 받고 상품 수요 가격. 영향도 네.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혹은 내려간 부분이 궁극적으로 근원 물가 쪽에 전이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관심사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원을 훨씬 중시 여긴다라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물가 같은 것들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중앙은행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정책의 향후에 펴나갈까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일반 상품들이 이제 대부분인 그런 물가인데 어찌됐든 간에 농산물과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또 그게 근원 물가에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경로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네. 만약에 그 가격이 올라간다. 그 가령 예를 들면은 작년 상반기가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유가가 전쟁 요인으로 50% 60%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그런 업자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 가격 반영을 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올라가는 폭 자체가 뭔가 경제에 발맞춰서 스며들듯이 온다.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과연 내가 태그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정도는 흡수를 하고 다른 쪽에서 마진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옷 가격이 소위 나이키에서 얼마나 차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옷을 파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석유가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하면 그보다는 임대료가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운반비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스며드는 게 아주 폭력적으로 가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흡수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이가 과연 될 것인가를 일단은 눈여겨보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근원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아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그거를 선행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보느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가 사실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전이를 우리가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이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조금 더 근원 쪽에 초점을 맞춰도 되겠다라고 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로 나눠서 앞으로 또 머리 아프게 저희가 봐야 됩니다. 네, 네. 뭐냐 하면 물가만 해도 헤드라인하고 근원 나눠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3년, 5년짜리 이런 걸 보거든요.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는데 이 두 네.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나왔어요. 단기와 1년은 장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네.
1년의 경우에는 0.1%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3년은 반대로 0.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과연 그럼 중앙은행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단기 심리에 맞출 거냐 아니면 장기 심리가 안정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장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걸 가지고서 또 전이 효과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우리가 막 물가가 9%까지 올라갈 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뭔가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그 데이터는 곧 나쁜 데이터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9%에서 디스인플레이가 꽤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지금 이 중에서 몇몇 가지는 좀 높아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 조금 올라간 것들이 나중에 별 영향을 안 주거나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한 하루인가 이틀 앞서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 더 헷갈리던데요. 시장의 반응도 좀 엇갈렸었고 보는 사람들마다 해석도 좀 엇갈리고 정광훈 대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를 지난해 대비 종합적으로 3.7% 올라서 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2%대 혹은 3%대 초반보다는 높았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높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딱 한 줄로 총평을 하자면 예. 물이 반이나 남았네 혹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게 볼 영역도 있고 나쁘게 볼 영역도 있다인데 나쁘게 볼 영역이라고 하면은 예상 대비 좀 높은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박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래봤자 그 이제 예상 범위 수준 정도에서 나온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보시면은 3.6%를 예상했는데 3.7%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월 대비 숫자는 0.6으로 똑같아요. 예상치나 발표치나. 네네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계절 조정치가 일부 영향을 줍니다. 계절 조정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서부터 반올림을 할 거잖아요. 네. 그 반올림을 할 때 경계선 정도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도. 그러니까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뭐였냐면은 그 0.61에서 0.62 정도의 상승을 봤어요, 전월 대비. 네. 근데 지금은 0.63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떠냐면은 3.66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0.015%가 낮게 나와서 만약에 3.649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3.6이 나왔었겠죠.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상치 수준이었어요, 다들. 정말 소수점 둘째 자리.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약간의 차이로 근데 반올림을 해보면은 차이가 난 것처럼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특별함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총평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려면 좋게 좀 그 강조할 부분도 있고 네. 그게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논리를 펴려면 방어의 논리도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더더욱이나 이유가 더 생겨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원 물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는 4.3인데 전월 대비가 이제 0.2 대비 0.3으로 나왔는데 소수점 들어가면 0.22를 예상했는데 0.28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0.06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바로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게 중고차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가격이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거는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그걸 한 2, 3개월 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메나임 중고차 지수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 예상치를 중고차 지수가 전월 대비 한 2에서 많게 보면 5% 정도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 초반 정도 떨어지는 거에 이번에 반영이 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차이 정도만 발생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고차 지수가 물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2.67%예요. 근데 그게 1%면은 0.027% 차이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2% 차이 난 거니까 근원 물가에서 0.06 차이 난 게 거의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쨌든 좀 더 하방이 남아 있으니
이번 달에 다 반영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추가로 반영되겠지 근원에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근원 쪽도 뭐 거의 예상한 대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 이제 그럼 다른 데에서도 특이점이 있느냐 해버리니까는 뭐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디스인플레이션 나오도록 데이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식품 쪽 물가도 별 이슈 없이 나왔고 그다음에 정말 소소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항공료가 있었거든요. 항공료. 항공료가 전월 대비 4.9%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게 항공료가 예상보단 좀 올라갔네 라고 했는데 항공료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 보는 건 PC 물가잖아요. 네. 근데 PC 물가는 항공료를 넣을 때 CPI를 참고하지 않고 PPI를 그 생산자 물가를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 딱 나올 때 사람들이 항공료를 봤더니 0.9% 상승에 그친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월말에 넣을 PC 물가에 대한 예상치도 CPI, PPI가 다 나왔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이제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게 항공료도 앞으로 뭐 꾸준히 계속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예상치로 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들 이 물가를 정말 신경 쓰는 이유가 결국은 물가가 많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쓸까 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돼서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도 줄고 고용도 줄고 이 악순환이 시작될까 봐 그렇게 우리가 물가를 지금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작 미국의 소매 판매는 어땠는지 8월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이중적이에요. 이게 너무 잘 나와버리면 경기가 재가속화되니 금리 엄청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로 인해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 반대로 너무 나쁘게 나오면 벌써 침체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간밤에 나온 데이터는 또 보게 되면 그러한 논란에 아주 입맛에 알맞게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소매 판매는 예상 대비 잘 나왔어요. 전월 대비 플러스 0.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0.2인데 이보다 많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석유하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근원 소매 판매라는 것이 자동차 제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워낙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집을 제외하면 자동차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아서 네. 오히려 변동성이 큰 요소를 제외하면 소매에서 근원은 자동차 제외인데 여기에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석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가 찐 근원 지금 소매 판매 분위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0.1%포인트 잘 나왔어요. 네. 다만 근데 요 데이터가 전월치 수정이 보통 크게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전월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0.3%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해놓고 보니까는 오히려 예상치 대비 0.2%포인트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냥 뭐 그런 뭐 자동차나 석유도 포함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예상 대비 조금 잘 나왔고 물론 요것도 전월치가 마이너스가 된 게 있어서 네. 많이 잘 나온 건 아니고 조금 잘 나왔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큰 요소들 특히 요즘 영향 미치는 석유를 제외를 하고 보니까는 오히려 이거는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못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하는 건 사실 이런 숫자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너무 만족을 시켜줘 버리면 뜨겁다 해버릴 수도 있고 차갑다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지근한 숫자를 제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광훈 대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골디락스 같은 분위기들이 물가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결국은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9월 FOMC, 9월 현지 시간으로 20일, 21일 이렇게 열리는데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시장에서 거의 97%. 압도적으로 이번엔 동결이다.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로 여기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결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연준 위원들이 보통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힌트를 줍니다. 말로써. 네. 근데 회의를 앞두고 약 한 2주 전부터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침묵 기간에 돌입을 예. 하거든요. 지금 그 침묵 기간에 있는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중요 데이터가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을 바꿔야 될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을 합니다. 살짝 흘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작년도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라보고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한 바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시장이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면 금융시장 원체 충격이 크니까 맞습니다. 미리 예.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신문 보고 이거 뭐지? 라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들이 다 나왔는데 그런 식의 이제 흘러나오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별로 오히려 이렇게 더 네. 누가 흘리는 기사가 없었나요?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전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사실 보험성으로 이번에 추가 인상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장은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한 2주 전만 해도 9월에 대해 가지고서 1회 추가 인상 확률이 10%를 조금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거의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이 11월입니다. FOMC. 그러면 11월까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연내 추가 인상을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꽤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50%는 안 되지만 한 40% 정도 수준에서는 여전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연준이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도요? 예,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인상이 끝났다라는 거를 너무 시장이 알려버리게 되면 시장은 또 아주 그 배팅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인하를 언제 할 건데요? 그러면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갑자기 또 필요 이상으로 높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채권 금리 낮아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 막 튀어오르고. 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예상 못한 자극될 수 방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추가 인상의 확률이 여전히 방심하지 마세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수준이고, 근데 지금처럼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동결 확률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높습니다. 정도를 시장에 알리고 있는 거고, 시장은 그거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아무래도 데이터가 또 계속 나올 거잖아요. 뭐 인플레뿐만 아니라 고용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올 테니 연준은 이미 5% 이상이나 금리를 올려놨으니 그렇죠. 그 결과로 정책의 그런 레깅 효과, 시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은 보고 싶어 한다. 예,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시각들이 좀 나와요. JP모건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왜 이 같은 전망들이 일각에서 나오는지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내 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그 이제 진영의 논리는 뭐냐면 네. 침체가 임박했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그래서 네. 미리 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는데 그것도 강렬하게 침체가 올 텐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게 먼저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뭐 부도도 나고 아주 엉망이 되겠죠.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도요. 그러면은 뭐 손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논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거는 그 전에 침체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논리적 배경에서 나온 건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침체를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의 금리를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너무 높다. 여기에서는 소비도 엉망이 될 것이고 기업들 투자도 엉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이제 컵에 물이 이제 반이 차 있는데 이게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다. 이 물이 점점 더 빠르게 소진될 거다라고 보는 것과 아니 이 정도는 충분해. 다시 물이 채워질 수 있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경기 침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물이 빠르게 소진되어 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 조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향성을 보면 좀 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의 방향성. 예, 사실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네. 경기 침체에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보다는 연초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는 거의 100%의 확률로 침체가 올 것이다. 네.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 연초의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냐 하면 보통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긍정 평향이 있습니다. 이듬해에는 기업체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당장 지금이 안 좋으면 상저하고 네. 올해보단 또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들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긍정론자들이 항상 더 많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처음이었어요. 자료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23년도에는 주식 시장이 기본 가정이 빠진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닷컴 버블 때도 안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대부분 2023년 시장을 솔직히 상저하고로 봤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고하저가 되고 있죠. 일단은 뭐 저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낮아져야 된다 뭔가가. 그런 이제 침체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쳐갔죠. 그러면서 증시도 좀 반등이 됐고 그다음에 침체를 보는 확률도 몇몇 기관들은 낮춰가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옐런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침체 확률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네. 하지만 여전히 침체를 보는 진영은 여전히 꽤 크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이 잠시 나타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보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그럼 이유는 뭐겠냐 하면 증시에서 가장 최대 약자는 침체거든요. 이제 침체가 임박했다. 그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고 끊임없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실제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 경기 전망 이런 것도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 전망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데 향후 12개월 경기 흐름 전망이 확장보다는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 자체가 작년 6월 이후부터 계속된 일이고요. 엄청나게 계속 부정적으로들 보고 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 이제 심리 동향이 어떠냐를 따져보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거의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리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심리가 예. 안 좋을까요? 실제 이것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가장 크게 깔려있는 두 가지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에서는 그 뒤에 반드시 침체가 왔다라는 논리.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된 이후에는 반드시 침체가 왔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에 깔고 다만 근데 지금 잠시 반등하는 거야 라는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지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향후에 대해서 미래를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아주 부정적일 때보다는 조금 부정이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 뒤에는 반드시 침체가 오더라. 그것도 굉장히 이번엔 공격적으로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5.5%까지 올렸으니 야, 이 정도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렸는데 침체가 안 오겠어? 라고 하는 거 하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한 1년 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제 2년물은 5% 안팎 오가고 있고 10년물은 4%대 뭐 초반 이렇게 있으니까 또 차이가 큰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충족되어 있으니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정광훈 대표는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고 계시고. 그 이제 침체가 없거나 있어봤자 얕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데이터가 확률이 100%인 데이터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50년대 이후부터 해가지고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던 시기가 14번이 있었는데 요번에 제외하고요. 11번이 침체가 왔어요. 네.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3번의 예외가 있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크게 났었던 8번의 시기가 있는데 그중에 한 번에 제외한 7번이 침체가 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의 예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공통점이 있고 이제 그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고용 시장이 버텨줬었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해고가 없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대규모 해고가 나오는 시기는 침체가 발생하느냐? 이게 100%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높은 확률의 데이터를 보려면은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고용 데이터가 선행, 동행, 후행 데이터 중에서 전형적인 후행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면은 후행 데이터를 보고서 지금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 하면은 구인 데이터입니다. 구인.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선행 데이터에 고용 데이터 하나가 선행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구인 데이터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인이라는 거는 선행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구인 이제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사상 처음 겪어보는 비율을 지금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죠. 일자리는 너무 많이 열려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는 반대였었죠. 기업들이 일을 하려면 하고 우리 일할 사람 많아. 그런 고자세였다면 요즘은 완전히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서 제발 좀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코로나의 특이점이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와 같은 고용 상황을 맞이한 건 이번이 최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고가 좀 증가하거나 경기가 좀 나빠져도 여전히 그러니까 기업들은 빈자리를 못 채우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게 굉장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이라는 건 후행 지표가 맞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선행 지표인 구인하고 합쳐놓고 보게 되면 이번은 조합이 매우 독특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행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몇백만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구인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로 보면 그걸 가지고 침체에 도달할 수준의 접근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고용의 완화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이번은 앞서 말한 이제 금리 인상기라든지 아니면은 장단기 금리 차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의 확률로 말하던 것이 사상 처음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보정을 해줘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지표는 좀 후행이지만 구인 데이터는 선행을 하는 거고 그 지표들을 보면은 결코 침체로 가지 않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고용을 늘리고 있고 사람들을 찾고 있고 물론 임금 인상률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침체가 오겠는가라는 이런 논리 좋습니다. 또 유럽 쪽으로 한번 눈을 좀 돌려볼까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는 전망을 이제 코멘트를 한 걸 보니까 요것도 약간 헷갈리게 말을 했더라고요. 거의 다 금리 인상 정점에 온 것처럼 또 라가르트 총재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네.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또 50대 50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가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올리는 결정을 하면 그게 시장에 놀라움을 줄 거냐 혹은 동결을 하면 놀라움을 줄 거냐 했었을 때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로 보게 되면 한 번 더 올릴 거야라는 게 확률이 100%였었거든요.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은 올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시기가 9월일까? 그거는 50대 50일 것 같대 라는 생각을 하고서 요번에 금리 결정 회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온 게 일단 금리는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50%의 확률에서 확률에 이제 그 적용되던 것이 나타난 거죠. 안 올린다고 본 사람도 사실 많았는데 올렸다. 그러면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ECB의 성명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없던 표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걸 한번 전체를 읽어드리면 이래요. 현재까지의 평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준금리가 요 금리로 충분히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이는 물가 목표치에 시기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 바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기준금리 충분히 오래 끌고 가면은 물가 잡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리기적인 인상이었다. 혹은 마지막 인상, 향후 동결을 강하게 시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이런 정책이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나라 환이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유로화가 요게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달러 대비 확 떨어졌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유럽에서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게 바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연말까지 올릴 것 같았는데 네. 약간 미리 나왔고 이후 동결이란 걸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올렸는데 근데 비위기적으로 느껴진 그런 회의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근데 유로존의 최근 물가 상승률 보면은 여전히 5%대. 8월 것만 하더라도 5.3%인데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요 정도도 그러면 이제 피크를 쳤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피크아웃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효과 때문에라도 가을하고 겨울로 접어들면은 그 상승폭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근데 또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고 있는 여전히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혹여나 그런 상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떡하느냐라는 잠재적인 문제는 안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심각했을 때 대비해가지고서는 디스인플레는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인플레만 보기에도 그런 것이 유럽은 경기가 미국보다는 더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가 중국에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경기 요인을 고려하면 더 못 올리는 것 아니냐. 그 정도의 경제 체력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들어간 거라고 너무 할 안 수 있죠. 좋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고. 그렇죠. 독일도 뭐 역성장을 할 정도니. 네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가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상품 가격은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좀 벗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를 통화 정책으로 강하게 누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유럽은 경제도 안 좋은데 그 전쟁 여파로 물가 계속해서 안 잡히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은 경제는 더 망가질 것 같고, 그래도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둔화될 것 같으니 그냥 이 정도만 올려놓고 지켜보자라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역시 잠깐 중국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유럽 경기도 좀 사정이 나아질 텐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좀 경제 데이터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좀 없습니까? 항상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부양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양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느냐를 시장은 가장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부터 계속 나옵니다. 당장 나온 거는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그 이제 물가 데이터였었는데 물가가 어쨌든 좀 돌아서는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중국은 그동안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랑 면밀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 기업에도 좋고 실적에도 좋고 그러면 나아가서 경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올라가는 적당한 인플레는 경기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쨌든 돈을 자꾸 푼다고 했는데 실제 돈이 풀려나갈까라고 시장은 의구심 가졌는데 지난 월요일에 나온 유동성 데이터를 보면은 예상 대비 조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풀려나가고 있구나. 그다음 오늘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뭐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개선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마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거기에 계속 바람을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 또 보시면은 최근에 지준율 인하 결정도 했고 부양책은 중국에서요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투로 따지자면 어퍼컷 스트레이트 강력한 한 방은 아니고 계속해서 잽을 날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몇 가지 정책들은 꽤 큰 정책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신뢰는 엄청 낮아져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런 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덕에 데이터가 돌아서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 라는 게 현실이고 그게 확인이 뭐 한두 차례 되고 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만 하는 건 사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좀 감지가 되는지 한 주 한 주 우리가 네네. 파악을 해보죠. 그래서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면은 미국, 유럽, 중국 또 뭐 때로는 우리나라 것까지도 경제의 맥을 짚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광우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네. 칭찬을 하면은 별다른 리액션을 안 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보죠.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줄었고 특히 화물 수송에 큰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달 내놓는 그린북 최근 경제 동향 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는 진단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국방산업 노동자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북한 국방산업 피고용자들이 러시아의 주문 급증에 따라 임금 상승, 고용 증대 또는 둘의 복합 효과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어제 경제예상시 퀴즈로 리튬 내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리튬. 네, 그중에 3001번님은 우리나라는 리튬이 매장된 곳이 없나요? 하셨고 또 이어서 김덕명님은 우리나라는 그 리튬 자원 탐색하지 않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석유 또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좀 팡팡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잭팟이 터지는데 우리나라는 참 광물 자원 빈국입니다. 맞습니다. 이 리튬 광산은 남미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쪽에 많이 있고 또 뭐 중국, 또 미국, 호주에도 있는데 네. 이번에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세계 최대의 광산이 될 수도 있는 곳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탐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참 부럽기는 한데 네. 올해 초에 그런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리나라 광산 여기저기를 뒤져본 겁니다. 네. 리튬이 나올 만한 곳 6곳 정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울진 그리고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난다라고 밝혔는데 파봐야 합니다. 그렇죠. 파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매장량이 얼마일지랑 경제성이 얼마나 될지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여서 바라건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탐사하고 경제성 따지는데요.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3772번님은 우리나라는 리튬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서 전기차 만드나요? 대부분이 수입일 수밖에 없죠. 리튬은. 그렇죠. 그중에서도 중국과 칠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중국이 한 65% 안팎 그리고 칠레는 30%대 초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주로 수산화 리튬이라는 걸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삼원계라고 쓰고 있는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칠레에서는 탄산 리튬을 주로 또 수입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원탁의 기자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리튬을 또 정제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제 시설을 중국이나 칠레에서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가 원재료를 들여와서 우리 땅에서 정제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수출할 때는 또 한국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환경 오염이 많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많이 쓰여서. 그래서 그럼 친환경 공법을 쓰면 어떠냐? 근데 친환경 공법을 쓰면 그 비용이 한 10배는 든다. 비용 문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7084번님은 리튬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리튬 광산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금융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한 상품이 있기는 있는데 있다고 하기도 뭐해요. 왜요? 왜냐하면 리튬에만 투자하는 뭐 ETF나 ETN은 없고 많은 분들이 LIT라고 하는 그 티커가 LIT입니다. 이 ETF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 리튬의 약자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 ETF는 리튬에만 투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성 종목들을 보면은 엘버말이라고 하는 리튬을 생산하는 가장 큰 업체 있거든요. 네. 거기가 한 8, 9%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펀드니까요. 테슬라도 들어있고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 파나소닉, BYD, TDK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차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그 밸류체인의 종합적인 투자다. LIT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리튬 생산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기도 하는데 또 의외로 리튬 생산 기업의 주가는 거의 한 1년 새 내림세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1989번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천연 다이아몬드 중에는 색깔이 있는 것도 있던데 그렇다면 랩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합성 다이아몬드도 색깔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자체를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색깔 못 넣겠습니까? 그렇죠. 색깔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네. 뭐 방사능 처리 방식으로 합성 다이아몬드의 색을 뭐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뭐 녹색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랑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 방식으로 천연에서 만들어지듯이 그걸 빠르게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다. 또 시중에서도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다. 그 가격이 10분의 1이다라는 거였죠. 다음 질문은요? 네, 7380번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의료비가 오르죠. 근데 이거는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그렇죠. 고령화가 될수록 병원비, 진료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4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한 4년 전에 비해서 2017년에는 40%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2021년에 43.4%로 3.4%포인트 높아진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 서비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휴, 한 주가 참 어찌 지나갔네요.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아주 재미난 시간 주말판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내일은 패시브 투자,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펀드 매니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방법, 그 책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